아니, 자리에 앉은 걸 아까 전에 23분에 앉았거든? 근데 유튜브 보면서 멍 때렸어. 해야지 하고서는 딱 이거 딱 이제 딱 틀고선 바로 녹화하려고 했는데, 공부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쫙 이렇게 하면서 그냥 멍 때렸어. 그래서 지금 50분인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원래 아까 23분에 일찍 앉아서 상법을 50문제 보고 그 다음에 워밍업으로 보고서 공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잠깐 사이에 또 루틴을 살짝 놓쳐버렸어. 이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게, 아까 앉자마자 했으면 지금 꽤 많이 지금 그 상법도 50문제 봤지, 또 원가랑 조회체크한 보였는데도 꽤 많이 지금 나간 데서 오늘 하루 시작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 잠깐 사이에 아까 이제 지금 뭐 불과 한 10분 뭐 10분 뭐 10 몇 분, 그냥 요 사이에 하루 시작이 그냥 갈려버렸어. 멍 때려버렸단 말이야. 멍 때려가지고, 그치, 아까 말한 그 상법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오늘 하루 시작을 좋게 시작할 걸, 그냥 하루 시작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시작할 거를 이렇게 해버렸어. 진짜 그 잠깐 사이에 이렇게 갈려버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 잠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아주 그냥 진짜 종이 한 장차로 아주 그 사소한 게 이렇게 돼. 아주 희한하죠. 희한해 아주. 희한하다. 희한해. 아무튼 원가 이거 어제 레버리지 하던 거 일단, 그래서 시간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보고 그다음에 CFP 다시 한번 반복을 해봐야지. 반복을 하고 조회체크 문제도 그걸 보는 거다. 아 진짜 정신 차리자 임마. 아, 아 정신 차리자 임마.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자 임마. P공업사는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500이면 2000년 5월에 요약공은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상계열 상계자료 관련된 다음의 분석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상계자료 옳지 않은 것은 손익분실 판매량은 750단이다. 천 단위 그러니까 그럼 단위당 고원익이 500, 500x는 15. 손익분실 판매 단위는 500x 아니라 200, 그러니까 200x지. 750단이다. 매출이 100% 증가하면요. 그러면 이거 이게 바로 내가 이제 레버리지 그 뭐야, 그 안전한 게 했던 거, 이제 그걸 이용해 보면 안전 한계예요. 그러니까 안전 한계 레버리지.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액 많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빼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야? 750다니까 375. 근데 그 판매량을 먼저 준 건가? 그러니까 그 판매량을 먼저 했으니까, 그러면 그 전체 판매량에서 이거 그 750단위를 빼는 거지.
나누기 1000. 그럼 0.25%가 완전 한계 율이란 말이야. 25%? 맞아. 그래서 이거 나누기 1 나누기 0.25. 레버리지가 4야. 레버리지가 4니까 매출액이 10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 증가할 때 그러면 그럼 이 상태에서 매출액 10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400% 증가하니까 5, 4, 20 20만 원이 더 증가하는 거네. 25만 원이네. 이렇게 한다. 목표액 10만 원 얻기 위한 판매량은 범위세가 없지. 차이가 어디서 40%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40% 목표 이익률. 매출액의 40%니까 0.4S를 달성하기 위해. 그럼 그 200X는 15만 더하기 0.4 S. 그러니까 그 S. 잠깐만. S가 그 S. 아니, 한결은 25%니까 일단 20면 5번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목표의 40%니까 0.4S 더하기 15만. 아, 0.4S. 잠깐만. 그러니까 그 200, 그러니까 그 500X 마이너스 300X, 200X는 0.4 15.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잠깐만. 잠깐만 시야 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S 오빠 0.4S 목표 이익은 15만 더하기 왜 S 곱하기 0. 맞다. 그럼 공원 이익 맞다. 그 공원 이익률을 맞아. 이건 해가지고 하면 되지. 맞아. 20만. 그러면 지금 공원 이익 0.4였으니까 40% 목표. 그러니까 잠깐만. 40%가 아니네. 이거 잘못했네. 10%의 그러니까 10%의 목표는요. 0.4S 공원 이익은 고정가 15 더하기 0.1S. 이거네. 0.3S 50만 원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레버리지랑 영업 안전한 게 이제 그 개념을 잡고 나니까 문제가 쉽게 풀리네. 레버리지랑 안전한 개념을 정확히 외우고 나니까. 근데 이제 그거 계속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하나 탁탁 나오게 하지. 전부 그 파생되는 걸 외워가지고 좀 파생된 걸 외워서 탁탁 나오게 하지. 탁탁 나오게. 지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속 반복해야겠다. 반복만 하면. 원가 조합도 간에 선형관계를 가져가는 원가 조합도 분석 모형이 있어 손익분기점을 초과해서 판매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타당한 설명을 고르시오. 그럼 손익분기점을 초과해서 할 때는 그때부터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잖아.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은 영업이익률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초과해서 판매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속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야. 그때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애초 공원이익률은
손익분기점이든 초과해서 수거하든 이게 변하지 않지. 왜냐면 이게 일정해야 손익분기점이 내려가진 않지. 손익분기점도 일정하지. 근데 안전한 계열은 그러면 안전한 계열은 애초에 전체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나눈 건데 판매량 입수량이 증가하면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면 이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만약에 1000 마이너스 500을 나누기 1000 한 거랑 2000 마이너스 500을 나누기 2000 한 거랑 점점 안전한 계열이 증가하지. 안전한 계열이 증가하지. 안전한 계열이 증가한다는 거 역을 할 때 영업 레버리지는 감소하는 거지. 왜냐면 역산하니까 1 나누기 0.5는 2고 1 나누기 0.75는 1.33이고 점차 감소하게 되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그 뒤집은 게 이거니까. 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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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조합도 이익 분석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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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늘은 좋아. 레버리지가 어디까지였지? 이 저번까지 풀면 되지. 원가 조합도 이익 분석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단 답장에서 변동되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져온다. 계단 원가 존재하면 손익분기점 반드시 계단 수만큼 존재. 이것도 까먹었는데 맞아요. 계단 원가가 존재하면 손익분기점은 반드시 계단 수만큼 존재하진 않지 아마. 존재할 수 있다. 단 일부 관련된 손익분기점이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건 다시 정확히 봐야지. 이게 그거 맞아. 그러니까 계단 원가가 그 범위였나?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냐고. 그러니까 요거 계단 수만큼 존재할 수도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일부 관련 범위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없을 수도 있다. 법인수요율이 증가하면 그 같은 세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왜냐면은 법인수요율이 증가하면 법인세를 했을 때 더 영업이익이 작아지는 건데 이제 남은 법인세 차감 후 이 순이익이 작아지는 건데 그러면 타이난 공원이 더 많이 필요하지. 타이난 변동가가 작아지면 공원이익이 높아지니까 손익분기점이 낮아지지. 공원이익률이 증가하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이 작아진다. 공원이익률이 증가하게 되면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출액이 조금만 있어도 공원이익률이죠. 법인세율이 증가해도 손익분기점 바뀌지 않지. 법인세율 안만 증가해도 손익분기점 기준은 고정원가로만 하니까. 법인세율이 70%든 80%든 고정원가 15만 원이다 그럼 15만 원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이제 문제 풀리네. 이 문제들.
다음은 원가 조합 대입 분석에 관해 손익분 이제 까먹지 않게 반복해야지. 그래도 이제 요 문제들이 풀리네. 까먹지 않게 계속 반복해야지. 손익분기점에서 순이익이 공임으로 법인세가 없다. 공원이익이 총 고정가보다 클 경우에는 이게 발생하지.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른 경우에도 변동가 계산에 손익분기점 변화가 없다.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른 경우에도 손익분기점은 어차피 고정가는 그치. 생산량 판매량 틀려도 고정가는 전부 원가를 치니까 전부 원가처럼 그렇게 안 하고 상관없지. 총 원가 중에서 고정원가의 비중이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는 커지지. 왜냐면 고정원가가 지렛대 역할을 해서 정확히 어떤 말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영업이익이 그 퍼센트 엄청 증가되는 게 영업 레버리지던데 영업 레버리지가 커지지. 안전 한결에 공원익률을 곱하면 매출액 순이익률이 계산되지. 공원익률을 안전 한결에 곱하면 4번 24번에 4번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 나누기 공원익이고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 그래서 고정비 그러니까 C 이러니까 고정비 비중이 클수록 얘가 작아지고 영업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커지지. 아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원래. 정신을 좀 차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졸린 것도 좋은 거지만 졸린 거보다 그냥 내가 멍 때린 게 지금 너무 지금 내가 솔직히 뭐 암만 그런 거더라도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런 걸 하더라도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심란해져가지고 확 갑자기 나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걸 멍 때려가지고 멍 때려서 귀중한 시작부터 지금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단순히 이번에 날린 게 문제 아니라 내가 자꾸 그런다는 게 문제야. 마음을 먹었는데도 왜 그런지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 사실은 심각한 위협도 있지만 이런 작은 위협 같지도 않은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일상이 확 갈 수 있는 거야. 위협이 아닌 것 같을 때 청량 정신 차려 조심해야지. 종이한 정차를 시작기 가를 수도 있어. 위협이 아닌 것 같아. 그거 한 10분 15분 이렇게 멍 때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시작이 확 갈라버리니까 10분 15분 그 정도 괜찮지 않나 하는데 그걸로 그냥 하루 시작이 전체가 확 갈라버리니까 조심해야 돼 진짜. 아까 전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었던 거 그걸로 다 완전 진짜 아이고 다음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한 A기업과 B기업의 관련 범위 내에서 작성된 손익분기도표. 두 기업의 판매 단가와 고정비는 동일하나 단위당 변동비는 서로 다르다. 상기 CCP 도표와 관련된 설명을 타당하지 않은 것은 맞지 이게 그거 있었는데 이거 맞아 이거 그래프 보는 것도 다시 봐야 돼. 아무튼 QC에서 A기업의 이익은 EF로 표시되며 매출액 중 QC 마이너스 QA의 기업의 단위당 공헌이 요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금액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의 금액이니까 그 이상의 금액 여기 단위당 공헌 이익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여기 그러니까 판매량에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다음부터 증가되는 판매량이니까 여기에 공원이익을 곱하면 이익이 나오지. SC에서 비기업의 영업 레버리지 또는 영업 레버리지 또는 금액이니까 이거 손익분기점 매출 빼. 그러면 이게 변동비 총비용 비기업의 총비용 매출액 아무튼 SB 고정비네. SC에서 SB 뺀 거만큼 나눈 거를 영업 레버리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했어 전지. 영업 레버리지 안전 한계를 역수로 계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기업의 안전 한계율이 매출액에서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이거든. SP가 그러니까 여기가 비기업의 총 비용이야 이렇게 있는데 고정비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니까 여기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인 여기를 뺀 요거를 나누면은 이게 안전 한계율이야.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SC SB네. 그러면 SCF 그러니까 이상했어. 여기 SC가 와야 되는데 왜 SP가 오나? C가 왜 SP가 오나? SC를 뒤집어서 영업 레버리지지. SC에서 A기업과 B기업의 안전 한계율 차이는 S 이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이거를 이거니까 그렇지. S 마이너스 B 안전 한계율의 차이는 이거지. 이거니까 마이너스 이거니까 S에서 이거 뺀 거. 그다음에 Q에서 그러니까 좀 QC에서 A기업과 B기업의 공원이익의 차이는 두 기업의 단위당 변동비의 차이에 QC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공원이익의 차이는 두 기업의 단위당 변동비의 차이에 QC 생산량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변동비의 차이에 이거 구할 수 있다. 그렇지. 공원이익도 어차피 매출 변동비의 차이만큼 해서 나올 거니까 아마도 수익성이 하나의 으로 판매 가액이 동일하다. 수익성은 판매 가액 동일한 상태에서 비용선이 같은 절편을 가지므로 고정비도 동일하다. 고정 원가도 동일하다. 공원이익이나 이익 차이는 타이당 변동비의 차이에서 그치 당시 여기서 그러니까 매출액 일정하고 둘 다 매출은 일정하고 수익성이 하나니까. 그다음에 변동비가 같은 절편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엔 요 차이만큼의 공원이익 차이니까 관련 범위 내 어떤 매출액에서도 B기업의 공원이익률이 A의 공원이익률보다 크다? 그렇지. 왜냐면은 B기업의 변동비나 총비용이 매출액은 일정할 때 얘가 더 작으니까 비용보다. 그럼 공원이익률이 항상 그렇지. 총비용 미역비율도 가파르기 때문에 다이나믹 원가가 크다. 그래서 가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어떤 매출에서도 얘가 훨씬 변동비가 워낙 얘가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도 문제는 조금 할 수도 이제 만족스럽다. 원래 이걸 어제 했어야 된다. 어제 아침 공부를 진짜
거의 사실은 졸은 거 싸우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했어가지고 오늘 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 난리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하이 되는 게 조금 이제 영업 레벨도 한 걸 성과를 확인했으니까 조금 만족스럽네. 이제 CPU 분석을 반복하면 되네 다시. 이거 말고는 막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아마 뒤에 있었나? 했던 거 그렇게 몇 개 있긴 했지만 제일 쟁점이 됐다 안전한 게 이걸 넘었으니까. 아 좋아. 좋은진 모르겠지만 어제는 졸은 거 싸웠고 오늘은 내 멍 때린 거 싸우고 있는데 내 심란한 기분이랑 내 기분이 확 아까까지 좋았다 확 안 좋아진 기분이랑 싸웠는데 다 상관없어. 완전 기분 싸. 지금 뭐야 그래도 이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앞에 했던 내가 그러니까 앞에 좀 살펴봐야 됐던 거 몇 개 집어놨던 거지 그런 것만 해놓으면 CV 분석까지는 심화 문제까지 전부 다 풀 수 있는 거야. 다시 반복만 해서 빠르게 만들어 놓으면 CV 분석까지는 원가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에서 이걸 이제 완벽하게 하루에 2단원씩 그렇게 만들면 이제 되는 거야. 이제 어떤 단원도 이제 겁나는 단원이 없는 거지. 내가 반복을 안 해서 뿐이지 어떤 단원도 이제 겁나는 단원이 없는 거야. 8단원. 그러니까 원가의 반은 내 거 되는 거야. 그 완전히 내 거 된 건 아니지. 이제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빨리 만들어 놓고 단기적 해서 때부터 나머지 원가의 반 진도를 다시 나가가지고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이걸 전부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까지도 다 중요하지만 1차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1차는 객관식을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은 속도도 중요해. 근데 뭐가 됐든 했든 10,000번, 1,000번, 10,000번을 반복하면 뭐든 다 되겠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번 반복을 하다 보면 뭐든 되겠지. 우리 조금 여유있게 가져가자. 그리고 객관식 세법 조세채권 보전제도 당해세를 찾아보고 일단 그 부분을 이따가 조세채권 끝나기 10분 전에 찾아보는 걸로 하고 국회기본법 이제 다시 그럼 이제 반복돼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일정부터 또 까먹으니까 다시 반복을 해서 조세채권까지. 그리고 오늘은 그럼 일정에는 이전까지 풀 수 있으면 풀고 저거 남은 시간에 그 조세채권 어제 보려다가 술에서 그러니까 술이냐 간시하다 그러니까 어제 제대로 못 본 거 그 당했어 내가. 그러니까 우선 변제가 아까 주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이 법정 기일이 빨랐을 때 그 부동산 종합 종부세나 상속세 중에서보다 빠를 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 변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선 변제가 될 때 이 금액에 한정해서 우선 변제가 된다 그랬는데 왜 문제에서는 이 금액에 한정한 1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전체에 대한 2천만 원이 왜 우선 변제가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아까 지금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우선 변제될 때 우선 변제되는 금액은 이 전부가 아니라 먼저 변제될 수 있었던 종부세 100만 원에 대해서만 얘가 끼어들어서 세치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100만 원이 아니라 문제에서는 2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가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던지 없으면 이제 물어봐야 돼. 그것만 정리하고 있다가 끝내면 돼.
나머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매겨보면은 맨 첫 번째 관계 징수비, 그다음에 부대 비용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 있었는데, 뭐 설치해야 된 비용, 그다음에 그 다음 순위가 소액 보증금, 그다음에 3개월간 임금 채권, 그 다음이 이제 그러니까 그 법정 기일보다 빠른 저당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종부세인데 이거보다 빠른 주택임대차보험금 우선 변제되고 상속세 증세 종부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법정기일 빠른 저당권. 근데 만약에 법정기일 빠른 저당권이 국세보다 먼저 왔을 때는 기타 임금 채권이 중간에 끼어들어. 그 다음에 국세, 그 다음에 기타 채권. 그리고 법정기일보다 담보가 늦은 저당 채권. 그리고 그다음 기타 임금 채권. 근데 우선 변제되는 것만 이런 순서로 변제 순서가 딱 결정이 되는데, 또 이제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외웠다지. 약간 쉬면 다시 졸리기 시작하긴 하겠지만, 노력이 진짜 미친다 진짜. 그래서 조금만. 좋아 좋아 좋아. 그래도 오늘 안전한 게 영업 레버리지 이제 깔끔하게 끝낸 거 아주 만족스러워. 이제 그 문제가 풀리니까 드디어 영업 레버리지도 안전한 게 맨날 고치 써겠던 거 이제 이참에 그냥 아예 한 번에, 물론 맨날 고치 써였던 게 아니라 그거 한 번 잡으면 되긴 했는데, 아무튼 계속 그거 그냥 다음에 하지 하고 미루다가 계속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 이번에 아주 그냥 완전 해결하고 왔어 아직. 가끔 좀 부족하지. 개념 자체를 완벽히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또 따로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지개편야 되고 막 자꾸 이렇게 깔아주려는 게 내가 오늘도 될까 했는데, 확실히 일어나자마자 그냥 여기 편의점에 나가서 시간이 되나 모르겠지만 서두르면 편의점에 나가서 찬바람 확 쐬고 이제 겨울이니까 확 잠하고 확 몸도 풀면서 여기서 캔커피를 하나 사와서 그 캔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인 하면서 잠을 깨게끔, 그래야 좀 아침 공부할 때 더 이제 앞으로는 속도 내서 말끔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느낀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친구 정리하고 뭐 바로 앉아서 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가서 여기 앞에 바로 편의점이니까 편의점까지 걸어가면서 잠을 깨면서 캔커피를 사와서 맨날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밖에 싸돌아다니는 게 그렇긴 하지만. 그거 안 하려면 세수를 하든지. 그래서 자리에 앉았을 때는 아침 공부에 정신이 아니라 와가지고 오후 때 메인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컨디션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아침 공부도 완전 이제 쫙 흡수하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침 공부 때 메인 공부, 오전 공부 정신 상태가 돼야 아침 공부처럼 맹하게 안 하고 공부의 그 흡수율이 확실히 음, 어, 틀렸죠. 다음에 조세제도 좀 한번
평등주의에 따른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리면 최저한수는 최저 조합선업 공제는 함으로써 하는 거고 의제배당 종합과세 간이가세 제도랑 비과세 감면 조세 특례는 혜택이니까 조세 평등주의랑은 약간 거리가 먼네. 두 개. 1번에 2번. 조세 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세법상 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세관청은 법률에 따라 조세를 징수해야 하며 임의로 조세를 감면할 권한은 없지. 반드시 교체하므로 백지위임이나 골격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율을 인하여 소급 적용함으로써 세액을 환급하는 것은 소급과 세액을 환급하는 것은 원한하지 않지. 그러니까 납세자나 납세 의무자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괜찮아. 세법 엄격 유체된 확정 허용되지 않지. 과세기간 중에 법률을 개정해서 하는 것은 소급과세 원칙 위배되지 않고 부진정 소급과세라고 해서 이것도 인정은 된다. 2번, 5번.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기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국세징수법, 조세특례 제한법, 국세를 말한다. 아니 국세기본법은 아니지.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네. 납세자 가름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번에 2번. 원천징수는 세법에 따라 이것에 이해된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하고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신주의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세법에서 지방세와 그와 관련된 그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거를 말한다. 강제징수비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비용, 그 배가를 대행시킨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오랜만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적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 세무서장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과금이란 그에서에 관계된 강제징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 제시자 보증이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하지. 보증인까지만 포함하고 4번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자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이 민법의 규정과 상충되면 민법 규정에 따른다. 아니 국세기본법은 세법이 우선이지. 이게 특례법이니까. 세법은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 만료일이나 납부기한 만료일 국세정보통신을 강제 그 자해가 신고 납부기는 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관세무서는 최장 6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신고와 관련된 최장 9개월인가? 9개월이지. 관세무서는 천재진보이나 그 밖에 이가 세법에서 규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해서도 할 수 있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신청, 신고 그 밖에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이고 날 때는 그 다음날 기한으로 한다고 보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 동거 가지고 사용을 성중해서 이걸 세무서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 부도 발생으로 사업에 이것도 할 수 있다. 홍수를 피해보면 할 수 있다. 납세자 도난을 당해서 할 수 있다. 납세자의 부도 발생 때는 애초에 부도가 발생했다고 해서 신고를 못하는 건 아니지. 부도가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떤 금액적으로 딸리니까 신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납부하는 그 그 기한 자체는 연장할 수 있어도 어 부도가 발생했다고 신고를 못 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오히려 부도가 발생했을수록 신고는 정확하게 해야지. 근데 부도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한 금액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 납부하는 그건 연장을 해줄 수 있어도 금액적으로 힘드니까 납부하는 건 연장할 수 있어. 그치, 6분의 2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국세 징수법상, 그러니까 그 국세를 한마디로 이제 징수할 때 납부 기한만 연장이 됩니다. 이건 뒤에 프레임스법 방안이 있다. 우편 신고, 전자 신고, 납부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우편으로 과세표현 신고서, 경장 청구서 등을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라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우편 신고 시 우편 날짜를 찍히지 아니하거나 분명히 통상 경우 배송일성을 기준으로 도달한 날로 인정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자신고란 과세표현 신고서 국세기본법 날이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배송일수 기준으로 도달한 날이 그러니까 발송한 날로, 왜냐면 발송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그 국세기본 어떤 세포에 따른 신고하는 사람을 고시하는 정보통신 또는 그 전자 청구를 하는 경우 맞지. 과세표현 신고서 청구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권한세무서장은 납부자의 장부약속을 대행하는 세무서 또는 공유회사 허위 지나 전화 또는 그렇게 제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서류에 송달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당연히 이건 자기 가서 밥 먹으면 가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수친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 공시송달을 납세자를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를 2회 방문하고 그 기간 사이가 3일 이상이었다. 했을 때 할 수 있지. 납세의무자 그 종업원 또는 부자인 경우에 송달을 장소에 부재했을 때가 아니지. 이거는 거부할 때지. 집회원이 아파트 적분 송달을 볼 수 있고 그래야지 아파트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이 우리한테 서류를 어디 맡긴 택배 이런 거 전달해 줄 때 이게 가능하니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이 경비원분들이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안 되면 다 집 앞에 내려서 기다렸다 받아야지. 아주 골치 아파. 납부 고지서의 우편 송달은 등기 우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뭐지 50만 원 미만인 해당하는 어떤 그 중간에 이런 거는 일반 우편을 국세연법 서류 등기 우편 송달할 수 있는 그 송달 곤란하다 인정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고 이건 급한 거니까. 이거 의자를 그때 그러니까 그때 허리 편한 그걸로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편한 바꿨어야 돼. 국세기본법상의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이납세가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서에게 납부고지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관시
현판 우편으로 그 그 생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맞아 나 이거 봐봐 정신 좀 봐. 그래도 이렇게 지금 보면 잠이 서서히 깨면서는 다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아까 같이 잠은 깬 것 같지만 제대로 안 깼을 때는 할 때는 참 그게 좀 나는 분명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고려 중이긴 한데 일단 잠을 확실히 깨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을 확실히 깨고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약세과 부가치세법상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실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 이하일 때만 미만일 때는 납부의 고지에 독촉 강제인수 또는 정배명예가 서류 급해서 등기표 원칙으로 하지. 원칙은 그렇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같은 상속재산관리인 수수 또는 영업세 송달은 서류를 교부할 때는 송달세 수령의 송달세 적어야하고 송달 배달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 또는 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에 장학 또는 국가경찰관서가 장에게 송달한다.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자 소속 공무원 서류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지.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임자 송달할 때는 그 대표자를 명인으로 하면 대표자가 없을 때 역시 납부가 고지해야 되는 건 각 증서 이유를 하면 아니지. 근데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해야 되지. 다른 거는 대표자한테 해야 되지. 10번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또는 그 사용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서류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사업소를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유치송달. 납세자가 정달 송달하는데 납부고지서의 연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고 3회 연속해서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전달송달시 철회한 것으로 본다.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할 때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하지. 국세기용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하기 나 지금 순간 떠먹 주민등록부에 대해서 송달서는 정당한 서류 없이 그 서류를 거부하는 경우 유치송달하는 거지. 서류 등기부표하는 것도 이해상 것도 그래서 서류 송달의 효력이 발생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명의에게 서류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 발자 전자협이 입력된 때가 공시송달 14일이 지나면 수령의 수요를 설명하는 날 옥매 관계없이 그 사실상 부기하면 되지. 통상 우편은 송달 그렇지 14일 보통 이게 도달할 수 있었을 때가 우편 날짜에 시키는 거고 그게 없을 때는 그 발송된 걸 추정할 때지. 이거는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세 실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본 단체에 오는 것은 승인을 받는 공일목적 시행 이건 당연법인이죠. 주무관체 화도 다른 당연법인이죠. 단체 수용을
분배하지 않을 것을 요건. 독립적이고 끝난 다음부터 3년 비과세자고 요건으로 하지. 그러니까 유를 미연 비.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공익 목적을 보일 때 사안을 쓰는 거 아니 등기되지 아니하면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아닌 단체 중에 해당 단체 구성원자 일부 분배 비율만 단체를 해당 단체를 일거주자 이게 아니라 일부 비율하면 그 비율에 확인된 만큼만 하고 나머지를 아닌 부분은 이건 근데 그 단체 대표였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하지 않지. 법에 이게 분배비를 확인되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 해당 즉 구성 월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준다.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의 조직과 문제가 대표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이를 법인으로 본다. 그렇지. 법인으로 본 법인한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비용이 되고 법인으로 본다. 국세인법상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국세인법상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요건이 더 있어야지. 국세인법상 법인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다음에 저거 하면 이거 하고 있으면 이거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자세 재산과 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으면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그치,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서 이걸 때 그런 법인하는 단체가 있지 않으면 분배할 때는 이거 각설말을 납부해 그는 양도세에 납부해서 납부금을 준다. 이거에서 그 승인을 법인 최초 법인으로 본 단체 국세관의 의무는 관리인이냐면 가 있다. 그래서 성취 어쨌든 납세문자에서 세법따위 국세 증서 납부금을 준점. 이거 아니지 16번에 그러니까 납세자가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그러니까 그 납세금 그 자란 국세관의 이걸 제약은 국세법 정하는 발단 관세법 세관을 토맥에서 두고 있는 거는 이렇답니다. 신고납세 이거에 따른 것은 가입된 신고에 승낙할 때 아니면 발급하는 가격에 따라서 50만 1만 표 그치 헷갈려 법인의 수수료는 각성법 이제 이거 있지 한마디로 이게 특혜를 줬는데 그 특혜를 준 거를 그러니까 그 벗어나서 그 이외의 수익 사업까지도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선을 넘어가지고
이외에 그러니까 할 때 이 이외 왜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지. 괜찮지. 그래서 이걸 차츰 그래도 좀 좋아지겠긴 하지만 이겨내 가야 되는데.